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유럽의 어떤 문화적 기원을 볼 때 그 민주주의의 탄생, 민주주의가 시작된 곳이 유럽인데 특히 유럽에서 그리스를 민주주의 탄생지로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제도와 관련해서 탄생 과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주의는 2800년경에 고대 그리스에서 보통 시작됐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에서는 이제 시민 공동체가 많이 생겨나는데 이 시민 공동체를 여러분 뭐라고 불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고등학교 때 배우신 분들 폴리스라고 하죠. 그래서 전성기 때 이 그리스와 그 주변에 약 1500개 이상의 폴리스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폴리스에서 제사도 지내고 또 뭐 정치 사회적 문제를 논하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장소도 있고 정치 사회적 문제를 논하는 장소가 이제 보통 우리 아고라라고 하죠. 이제 다음에 아고라 광장이라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따온 명칭입니다. 정치 사회적 문제를 이제 토론하는 장소, 장해가 아고라인데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도 이 폴리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폴리스들은 사실 작았지만은 독립된 주권이 있는 어떤 독립국가와 같은 그런 취급을 보통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민주주의 기운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내용이고, 영어 단어에서 보면 이제 민주주의를 데모크라시 할 때 그 그리스에서 온 단어인데, 데모가 민중 사람을 의미하고 크라시가 통치를 의미합니다. 즉 민중이 직접 통치한다 뭐 이런 의미인데, 시민들이 직접 의사결정을 하려고 참여하려 했던 것이 이제 그 당시 그리스 상황인데, 아까 말했던 아고라 광장 할 때 그 아고라 있죠? 이 단어의 어원을 보면은 역시 그리스어입니다. 모이는 장소,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열심히 토론을 하고 그 당시 민중들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그래서 디스커스, 토론한다 할 때 영어의 단어 디스커스라는 단어는 라틴어인데 디스가 떨어진다, 카스가 흔들다, 그래가지고 이게 발전해서 조각조각으로 나뉜다는 의미가 되었는데, 결정하기 전에 조각조각 이렇게 일들을 나눠서 생각해 본다, 이런 의미가 담겨서 토론이라는 뜻이 됐습니다. 자, 이게 뭐 영어적 이제 어원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그리스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역사가 사실 안 기니까, 이제 물론 그리스가 아니고 이제 프랑스 대혁명 이후라고 민주주의 발전을 그렇게 아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만, 훨씬 사실은 이전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 그 민주주의를 보면은 사실은 그 당시 역사의 시작은 사실 암흑기입니다. 전쟁이 많았죠. 그래서 이 당시에 보면은 그 뭡니까, 기원전 한 12세기부터인데 기원전 한 8세기까지 고대 그리스의 역사로 이때 이제 기록이 호메로스의 저서를 통해서 알려져 있죠. 다른 기록이,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암흑기에 해당되는데, 아까 말했던 폴리스가 800년경에 어쨌든 기원전 800년경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의 독립주권을 가진 국가들인 폴리스가 어쨌든 많이 있었고, 그 당시 그리스의 지형이 굉장히 흠줄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지역 간의 교류가 사실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시국가 형태로 발전했는데, 그때 이제 이 많은 폴리스들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이 폴리스의 정치 방식이 이제 귀족이 중심이 되는 귀족 정치를 처음에 선택했지만, 점차 이게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폴리스의 정치 형태가 이제 직접 민주주의 형태로 이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 민주주의와 관련된 우리 그 동영상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봅시다. EBS 교육방송의 민주주의 산실 아구라 광장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한번 봅시다. 자막을 보시고 밤에는 집에, 낮에는 광장에 모여서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적으로 관련이 됐죠. 이게 이제 아구라입니다. 그 당시의 모습을 상상해서 이제 그림으로 남겨놨죠. 누구예요? 소크라테스죠. 정답은 없다. 결론을 못 내리면 어떻게 될 수 있죠? 그렇죠. 제 결론을 오히려 못 내릴 때는 이 토론이 미결 상태로 끝나버리면 오히려 진척이 안 되니까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결 원칙 같은 게 이제 이때 아고라가 있죠. 자, 이 노래가 제가 예전에 많이 들었던 팝송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죠? 요즘 팝송은 아니에요. 자,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한 13분짜리 동영상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Democracy is the power of the people. The demos kratos, you know, the kratos power and demos people. Well, I guess I would say democracy is a system that's responsive to the interests and concerns of 조금 장애가 ordinary 있죠. citizens. In the relation of citizen to citizen, no one should be master over another. So inequality under
undermines democracy and undermines freedom.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흑수저, 금수저 태어날 때부터 했던 그런 어떤 그 차별화된 환경에서 태어나서 그게 계속해서 자기 인생을 결정짓게 된다는 건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그렇고 요즘에 다시 민주주의에 대해서 한번 재생각하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죠? 사실은 전 세계적인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뭐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자본주의가 극도로 팽배해진 국가에서는 지금 빈부격차가 심하죠. 예. You know, who gets to decide about how money is spent? Should it be the people themselves who make the money, or should citizens have some role in that process? If democracy really worked well, would redistribute much more income. We would have much more equality than we have. I still remain hopeful because I think ultimately that the yearning that people have for more equal and democratic societies is very strong and very deeply rooted. 시민들은 자원 배분의 결정권을 가지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오래된 이상이었습니다. 시민들 스스로가 자원 배분에 대해 통제력을 갖겠다는 이상,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우리는 먼저 민주주의가 시작되고 찬란하게 꽃피웠던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고향 그리스 아테네. 민주주의를 뜻하는 데모크라시란 말도 바로 이곳 아테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아테네 민주주의는 우연한 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아테네 남동쪽에 위치한 나브리온. 기원전 483년 이곳에서 대규모 은광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광산은 아테네 시의 재산이었습니다. 따라서 광산에서 얻은 수익도 시의 재정으로 사용돼야 했습니다. 시민들은 이 라브리온 은광의 수익을 놓고 격렬한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은광의 수익을 시민들에게 골고루 분배하자고 제안하는 측과 그 수익으로 함선을 건조하자고 주장하는 측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당시 아테네는 페르시아와 그렇죠. 대치 중이던 상황. 페르시아와 따라서 페르시아 공격을 막기 서로 이제 그 막 권력을 놓고 정탈전을 벌이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위해서는 대규모 함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은광에서 나온 수익으로 아테네는 200여 척의 배를 만들었습니다. 시민들이 함선을 만들자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2년 후 페르시아 대군이 아테네를 침략해 옵니다. 영화 이제 아테네 해군은 300이라는 기발하고 영화 대담한 전술로 본 사람들 페르시아군에 알죠? 맞섰습니다. 그 영화를 통해서 좀 아테네 시를 버리고 인근 살라미스 섬으로 숨어들었던 겁니다. 페르시아 수군을 살라미스 섬으로 유인해 격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과는 아테네의 완승. 은광 수익으로 만든 선박은 이 위대한 승리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또 다른 승리의 주역은 바로 시민들이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도시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아테네 시민들. 그들은 자신이 아테네의 주인이라 믿었습니다. 결국 살라미스 해전은
시민들의 주인의식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낸 승리였던 셈입니다. The Navy developed because the democracy had come into existence and suddenly the ordinary people were available to be defenders of their state. Indians realized that this was a big opportunity for them. They could create a new, really big, very effective Navy because suddenly there were all of these new citizens ready and willing and really desiring to do something to help their country. 당시 아테네 시민들에게 참전은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계급에 따라 그들이 전쟁에서 맡는 역할은 달랐습니다. 귀족들은 비싼 말을 구입해야 하는 기병으로, 중간 계층 시민들은 갑옷이 필요한 무장 보병으로, 그리고 가난한 하층 시민들은 해군 함선에서 노를 젓는 병사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바다와 인접한 아테네의 특성상 군사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은 해군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해군 함선에서 현대 전쟁에서는 공군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비행기가 없고 그죠? 해군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바다 해상권을 지배하는 게 특히 그리스나 이런 지역은 특히 중요하죠. 아까 살라미르 해전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이수진 장군 옛날 명랑 해전처럼 그 어떤 그 물결의 이동, 그죠? 그 어떤 지리적인 어떤 특성을 이용한 막 그런 전쟁이라고도 볼 수 있죠. 오젓는 일을 담당했던 하층 노동 계급, 일명 테테스 계층의 역할도 해군의 중요성만큼이나 커졌습니다. So this allowed the Athenians then to use the funds that were coming in from their allies to pay their own citizens to be full participants in this naval defense force. And this then allowed the citizens who were, not very wealthy to have some income. They would have a regular job rowing in the Navy, and this meant that they could participate more fully in the democracy. They could become really more fully participatory citizens because they had regular income. 기원전 462년 보수파와 귀족들이 스파르타 원정을 나간 사이 테테스들은 급진파와 손을 잡고 미네에서 하나의 개혁안을 통과시킵니다. 이 개혁안의 내용은 귀족회의의 권한을 평의회와 시민법정으로 넘긴다는 것. 민주주의가 급진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민주주의의 어원, 데모스크라티아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아크로폴리스 서쪽에 자리한 푸닉스 언덕은 아테네 민주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바로 미네가 열렸던 장소입니다. 아테네 시민 전체가 참석해 시의 중요한 업무들을 결정했던 민회. 9일에 한 번, 1년에 총 40번씩 열렸던 이 모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반론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최종 의견은 거수를 통해 결정했습니다. And in a given assembly, perhaps 5,000 or even 8,000 citizens would come together in a really big theater-like area and listen to speeches and vote on policy. So that was the single central most important part of the government. 아테네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형태가 민회라면 평의회와 집정관 그리고 시민법정은 아테네식 민주정을 떠받치던 나머지 세 개의 기둥이었습니다. 평의회에서는 민회에서 의논할 주제를 미리 결정했습니다. 민회가 수행하지 않는 대부분의 행정 또한 시민들이 맡았습니다. 추첨을 통해 집정관으로 선출된 시민들은 1년 동안 아테네의 행정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아테네 민주정의 또 다른 특징은 시민법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민이 직접 기소하고 피고인이 직접 변호하는 시민법정. 판결을 내리는 배심원들 또한 재판 당일 모인 시민들 중에서 추첨으로 선발됐습니다. 모든 결정이 시민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회. 이것이 바로 아테네식 민주주의였습니다. Between the government out there and we, the people, the citizens, over here, it was the same thing. The citizens were the government, and so therefore decisions of the government are decisions of the people of Athens. 흔히 아테네는 직접 민주주의로 운영되었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민회를 포함해 평의회, 집정관, 법정 모두 시민들의 대표로 구성되었습니다. 다만 그 대표를 뽑는 방식이 달랐을 뿐입니다. 이 박물관에는 아테네식 민주주의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유물 하나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테네의 시장과 법정 입구마다 빠지지 않고 설치되어 있었던 유물. 이 유물은 클레로테리온이라는 제비뽑기 장치입니다. 시민들은 이 장치의 오른쪽 가로홈에 각자의 이름표를 넣습니다. 다음에는 검은 돌과 흰 돌을 섞어 왼쪽 수직관으로 떨어뜨립니다. 검은 돌 사이에 흰 돌이 멈춰서면 그 줄에 이름표를 넣은 시민들이 대표로 선출되는 것입니다. 선거가 아닌 추첨. 이것이 바로 아테네식 민주주의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테네 시민들은 왜 추첨을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장치로 활용했을까요? 아테네 시민들은 통치자가 일반 시민들과 분리되어 계속 통치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유는 통치하는 것과 통치받는 것을 번갈아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추첨제도와 단임제를 통해 통치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시민에게는 골고루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And so this, I think, is really the heart of the idea, is that everybody has an equal chance to take those important positions of government. 아테네 시민들에게 정치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시민을 지배할 자격이 있는 소수의 엘리트가 있다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우스 신으로부터 같은 몫의 정의감과 양심을 받았다고 믿었던 아테네 시민들. 이게 이제 그리스 신화의 영향이 좀 있었네요, 그죠? 여러분 알다시피 그리스 신화에서 그 뭡니까 신 중에 최고의 신이 제우스 신 아닙니까? 올림푸스 12신 중에, 그죠? 그래서 제우스 신으로부터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화의 영향이 좀 있네요, 그죠? 그들에게 정치는 정의감과 양심만 있다면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누구도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지 않다는 믿음, 바로 그것을 민주주의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And they believed that every citizen had these things. Every citizen had the ability to make judgments, both about himself and about other things. 우리는 흔히 아테네 민주주의를 중우 정치라고 폄하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중우 정치였다면 어떻게 200년을 넘게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민주주의는 인간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합니다. 아테네 민주주의는 찬란한 그리스 문명을 꽃피운 토대였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그
고대 그리스에서 이제 민주 정치가 탄생하는 과정을 한 7분을 요약한 동영상도 준비했는데 요 잠깐 볼까요? 자, 세 사람이 솔론하고 클레이스테네스, 페레클레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뭡니까? 지금 나오죠? 소피스트, 귀족 정치. 이 중에서 골라야 됩니다. 정답 뭐예요? 민주 정치입니다. 예. 클레이스테네스가 이제 기틀을 마련했죠. 완성한 사람이 페리클레스다. 이렇게. 세계사를 요즘 여러분 어떻게 다 배우질 않죠. 선택 과목이죠. 배우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알 겁니다. 고등학교 때, 그죠? 지도상으로, 그죠? 네. 도시국가 내는 이제 이게 폴리스입니다. 수많은 폴리스들이 있죠. 아프리카까지 진출했죠. 지금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이제 BC 6세기는 프랑스, 우크라이나, 러시아까지 정착지가 확대되어 있습니다. 폴리스가 이렇게 많은데 이 중에서 아테네가 이제 가장 규모가 좀 큰 편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분이 왜 나오죠? 야, 이거 잠깐 나왔습니다. 그죠? 물론 초창기에는 왕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였다는 거, 처음부터 민주정치에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왕의 꾼은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왕의 직책을 없애버리는데 이제 귀족 정치가 있다가 이 과정에서 다시 이제 발전한 것이 아까 나왔던 민회입니다. 민회 의견 수렴도, 그죠? 이게 이제 첫 시작이죠. 왕정에서 귀족정, 그죠? 귀족정으로 계속 머물렀던 게 아니다. 평민들이 귀족들한테 뭐 빌렸다가 다시 땅도 뺏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많이 억압을 당합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때 평민들 중에 또 신흥부자들이 해상무역을 통해서 신흥부자들이 또 생겨나고 또 전쟁을 하게 되면 귀족 평민할 것 없이 다 참전하죠. 이때 장비를 구입할 때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흥부자들이 평민들이 전투 장비가 오히려 좋아지면서 맹활약을 합니다. 전쟁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호플리테스, 우리말로 번역하면 중장보병 뭐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렇게 이제 정치 참여를 요구하는 평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제 법 개정이, 귀족들한테 유리했던 법 개정이 필요해가지고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법 개정이 드라콘을 통해서, 드라콘법을 통해서. 그렇지만 사소한 범죄도 사형을 집행한다든지 또 평민들한테 불리하니까 평민들이 반발해가 폭동 직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귀족들이 숫자가 작으니까 조금 겁을 냈겠죠. 그래서 귀족과 평민들로부터 모두 신임을 받는 솔론이 이제 집정관이 됩니다. 아르콘이 되어가서 법을 개정합니다. 이 솔론이 이제 최초로 이 개혁을 시도한 거죠. 그래서 귀족들한테 빼앗긴 토지를 평민한테 돌려주고, 부채도 탕감해주고, 노예가 된 평민들도 다시 벗어나게 해주고, 이런 식입니다. 초기에는 솔론의 역할이 컸죠. 그래서 솔론이 시민법정을 만들어서 시민이면 누구나 추첨으로 배심원이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사백인회를 만들죠. 그래 아까 말했던 그 민회, 부유한 시민들만 처음에는 참여했던 민회 참가 자격을 이제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이게 민주정치의 서막입니다. 근데 솔론이 5년간 솔론법으로 개혁을 했지만 아테네를 떠나서 10년간 유랑생활을 하다가 개혁 실패로 고향을 떠났다는 말도 있는데 이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귀족과 평민의 대립과 갈등이 또 생겨나는데 이때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이제 무력으로 진압을 하죠. 이 사람이 그러나 의외로 경제를 부흥시키고 문화를 발전시키는 등 업적을 남겨서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권력이 아들한테 넘어간 것이 이제 화근이 돼가지고 족벌 정치가 되지요. 부전자증이. 그래서 이때 이제 외국에 망명했던 반대 세력이 스파르타 세력을 등에업고 다시 반참주 운동을 펼칩니다. 이 히파이스가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공격할 때 앞잡이가 되어서 길을 안내가 조국을 배신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집정관이 바로 참주 타파 선봉에 섰던 클레이스테네스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기틀을 마련하죠. 그래서 혈연 중심 부족제로 바꿉니다. 귀족들이 유대 관계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그래서 지방자치 공동체인 데모스를 150개 만들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데모스를 통한 지배가 데모크라티아, 이게 이제 민주주의라는 용어의 원인이죠. 그래서 클레이스테네스가 일단 기존 400인회를 데모스 관리 명부에서 시민들 중 추첨으로 뽑는 500인 평의회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리스가 페르시아 침략으로 이제 전쟁을 하게 되고, 이제 유명한 게 마라톤 전투, 살라미스 해전, 뭐 이런 전투들이 유명하죠. 마라톤 전투는 이때 이제 올림픽 마라톤이 생기게 되죠. 경기 종목이.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우리가 300인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죠. 이때 이제 페리클레스가 등장합니다. 이후에. 그래가지고 민의 입법권을 강화해가지고 누구나 아르콘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이제 민주주의 정치를 완성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페리클레스입니다. 그래서 수당도 지급하고 이렇게 민주 정치를 완성 단계에 이끄는 사람이 이 페리클레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아직도 여성이나 외국인 노예에게는 참정권이 없었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이제 완전한 민주주의 정책을 완성한 거죠. 그래서 파르테논 신전, 그죠? 여기서 이제 많은 그 역할을 했고, 또 이 시민들이 목소리를 모으는 민의 개최 장소는 처음에 아고라였지만 나중에는 디오니소스 극장으로, 프닉스에서 디오니소스 극장으로 바뀌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처음에 고대 그리스 정치가 처음부터 민주정치는 아니었죠. 왕정에서 귀족정, 그 다음에 검권정, 참주정, 그 다음에 민주정,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100년 정도 걸렸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과정을 이렇게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아까 이 정도라면 이제 뭐 거의 그리스의 민주주의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막 과정을 대부분 알게 되었는데, 33분 넘었는데 제가 이제 하나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테마 기행을 통해서 이때의 흔적을,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흔적을 찾는 부분인데 한 8분짜리라서 요 부분만 듣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가장 위대한 스승은 여행이라 여기는 제가 오랜 세월 꿈꾸던 땅이 있습니다. 2013년도 때 방송된 겁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 고대의 신화가 살아 숨쉬고 세계사의 흐름을 뒤바꾼 영웅들을 배출한 땅. 철학과 예술, 문화의 토대가 구축되고 민주주의가 잉태된 요람. 그곳으로의 가슴 설레는 여행을 시작합니다. 유럽의 남동부 발칸반도 남단에 있는 그리스.
국토는 대한민국 면적의 1.3배 정도로 그리 크지 않은 나라지만 역사적으로 그리스가 전 세계에 미친 영향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그 현장을 찾아가는 길. 지금은 사실 그리스가 선진국에 들어가지 않고 EU에서도 이제 경제적으로 볼 때 굉장히 좀 뭐 부유한 국가는 아니고, 사실 옛날 조상들이 남긴 관광 자원으로 먹고 사는 뭐 스페인도 그렇고 한때 잘 나갔지만 지금은 조금 많이 세력이 약화됐죠.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아주 이 서구 문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나라들이 이제 그리스나 스페인도 그렇고, 그죠? 그리스가 이제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는데, 오늘은 수도 아테네에서 시작합니다. 아테네로 넘어갔습니다. 그리스의 면적은 철학자 사실 플라톤은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지중해를 조금 크죠, 정복해가는 우리보다. 그리스 사람들의 상황을 웅덩이 주위에 널린 개구리처럼 번져나갔다고 표현했습니다. 지중해는 그리스 사람들의 바다였습니다. 지중해를 끼고 있어서 가장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농부로 시작해 뱃사람으로 변화해 온 것이 그리스 문명의 내력입니다. 그리스에는 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산을 경계로 도시들이 형성되고, 그래서 이제 도시국가들이 많죠. 폴리스들이. 도시국가를 뜻하는 그리스의 폴리스는 자연이 낳고 사람이 완성한 것입니다. 아테네는 그러한 도시들의 유네스코 중심 세계 도시였고, 지정돼 있죠. 높은 언덕 위의 도시를 뜻하는 아크로폴리스는 아테네의 중심지였습니다. 아크로폴리스는 신전이 세워져 있는 성역이자 도시국가 방어의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아테네의 수호신인 아테나 여신을 모신 파르테논 신전.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제 그리스와 아테나 여신이 나오죠. 그 이름이 이제 아테네하고 비슷하죠. 이 도시. 그래서 아테네 시민들이 그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은 이제 그 뭡니까, 아테나 여신과 그 다음에 바다의 신, 갑자기 이름 기억나는데 뭐죠? 그 두 신과의 이제 대결에서 그래서 아테네 시민들이 아테나 여신을 선택했죠. 그죠? 아테나 여신은 그 나무를 심어줬죠. 물가에. 그리고 이제 그 뭡니까? 포세이돈. 이제 기억나네요. 포세이돈은 이제 그 운물을 만들어줬고. 그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자유를 사랑하고 민주주의를 사랑한 그리스 시민들은 아테네 여신을 선택하는 바람에 좀 포세이돈이 화가 나가지고 막 해를 일으키고 뭐 그랬다는 설도 있습니다. 예. 아테네 민주주의의 상징입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사람이 정말 많네요. 2013년이니까 지금 뭐 이건 코로나 팬데믹 이전이니까 지금 이게 가능하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닥다닥 붙어서. 기원전 5세기 중엽 아테네의 황금기를 이끈 페리클레스 시대에 아테네는 그리스 내의 모든 폴리스의 중심이었습니다. 고대 건축물 중에서도 으뜸으로 손꼽히는 파르테논 신전. 이 신전의 건축을 주도한 이는 아테네 민주주의를 완성했던 페리클레스였습니다. 아테네의 성공을 후원해준 신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한편 신들이 아테네 폴리스를 사랑한다는 아테네의 사상을 장엄하게 표현한 것이죠.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죠? 정말 이렇게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느낌입니다. 굉장히 많이 부서져서 굉장히 토대하고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장엄하고 그 단순미 속에서 풍겨 나오는 그런 완벽함이 사실 느껴지는 그런 건물입니다.
이 시기의 신들은 도시국가와 하나가 됩니다. 페리클레스가 아테네에 세운 신전들은 신의 집이면서 도시의 집이었습니다. 신의 위엄을 대변하는 동시에 민주주의로 무장한 아테네 제국의 위엄을 상징했죠. 여섯 명의 소녀상을 신전의 기둥으로 장식한 에렉테이온 신전. 아크로폴리스에서도 성역 중의 성역입니다. 이 신전은 도시의 수호신을 누구로 정할 것이냐를 놓고 바다의 신 포세이돈과 올리브로 상징되는 전쟁과 제가 한 지혜의 말이 여신 또 아테나가 나오네요. 경합을 벌였던 장소입니다. 그렇죠. 경험을 벌였습니다.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를 심어준 아테네 여신을 이제 시민들이 선택을 했다는 거죠. 아테네 시민들은 아테나 올리브가 여신을 건강에도 도시의 좋아요. 수호신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별 맛은 없지만 저는 그 올리브를 좀 먹습니다. 일부러 피자 같은 거. 바로 이 자리가 아테나 여신이 처음으로 올리브 나무를 심은 그 자리입니다. 미끄러 현지인들은 말근합니다. 이 나무가 그때 심어진 올리브 나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놔야 관광객들이 많이 오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도 뭐 드라마 촬영이나 이런 거 이제 홍보해가지고 외국인 관광객들 끌어모듯이 이 미끄러 말근합니다. 사실은. 정말로 신화적인 땅이죠. 이 사람이 묻는 이유도 아마 그런 자기도 알 겁니다. 예. 하지만 아테네는 신화 속의 신들만이 사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수만 명의 남자 시민으로 이루어진 아까 말했던 민회가 열렸던 피닉스 장소. 언덕입니다. 이곳에서 시민들은 정책을 논하고 토론하면서 민주주의를 완성해 갔던 겁니다. 지금 저 아크로폴리스라는 저 위대한 건축물이랄까요? 저 위대한 장소는 이 푸니카에서 열렸던 시민들의 모임, 민회, 민주주의, 그 결과물로서 사실은 아크로폴리스가 저렇게 설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으로부터 저 멋진 아크로폴리스가 비롯된 건데 막상 사람들은 아크로폴리스는 기억하지만 푸니카는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너무 아쉽죠. 사실 여행이란 게 뭔가를 배우고 간다, 어떤 동기부여를 얻어간다라는 걸 보면 사실은 이 푸니카 같은 곳이야말로 우리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강렬한 인상을 남겨주는 위대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업적인 행정가나 판사, 변호사가 없었던 아테네의 민주주의 하에서 일반 시민들이 참여했던 민회는 지금의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지금 이 왼쪽으로 보이는 3개의 계단을 올라가면 그곳에서 페리클레스나 데모스테네스 같이 위대했던 민주주의의 정치가들이 이 시민들을 향해서 연설을 했었죠. 그러나 그들만 연설을 했던 건 아니에요. 민주주의의 대원칙은 누구에게나 발언의 자유가 있었다는 거죠. 다만 그 발언이 얼마나 시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느냐, 그들을 움직여서 정책으로 이어지느냐는 물론 개인적인 그렇죠. 역량에 달려 있었지만 기회는 누구에게나 일방적인 주어졌어요. 주장보다는 논거, 그죠? 그래서 논리적인 어떤 기원전 6세기 주장, 그래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서구 문명에서 민주주의 발전을 했던 토대로부터 이런 게 지금 학교 교육에서도 계속 이어지죠. 토론식 수업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토론 문화가 발전하다 보니까 정치에서도 사실 우리가 좀 아쉬운 게 자기와 정치 이념을 달리하더라도 상대 진영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의견을 내세우고 이렇게 되었는데, 자기들과 정치 노선이 다르면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상대도 안 하려고 하고 아예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자세는 사실 문제가 되죠. 남의 말을 일단 듣고 그 다음에 자기 의견을 얘기해야 되는데, 비니팀 부익부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솔론의 개혁으로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시작됩니다.
민주주의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완성한 일반 게, 시민에게 모든 공직사회의 문호를 개방해 민주주의를 완성한 페리클레스. 자, 이 정도 합시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일단 마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에서 이제 우리 민주주의의 어떤 꽃이 피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거의 객관적인 내용은 다 알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남은 시간 또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라고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